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이슈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그죠? 예. 일본 신용등급 강등 뭐 어디서 어디로 강등이 됐는지 뭐 등등 뭐 이런 얘기 한번 좀 쭉 한번 풀어놔줘 보시죠. 예. 무디스가 이제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AA3에서 A1으로 이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제 무디스 기준으로는 역전이 된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대만이 이렇게 오히려 일본보다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무디스에서요? 예, 무디스 S&P에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예, S&P 기준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데, 근데 S&P도 일본은 이제 그 아웃룩이 네거티브고 우리는 이제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네. 뭐 또 바뀔 수도 원래 그 신용등급이라는 게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근데 이제 우리한테 외화 표시는 일본한테 외화 표시하고는 완전 사실 의미가 다르잖아요. 일본은 뭐 급하면 자기 돈으로 그냥 떼어도 되는 그런 나라고 우리는 그렇죠. 네. 예. 우리는 그 외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을 갚으려면 반드시 외화로 외화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가 그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신용 등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경제 체력은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채 신용 등급이랑 그 부분에서 초점을 이제 국한시켜서 본다면은 일본의 때문인지 이제 국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CDS 프리미엄도 역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아, 그래? 예, 일본은 올라가고 물론 절대 레벨은 아직 낮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내려오면서 예, 역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거 좀 섣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디스가 이렇게 약간 조금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좋다라는 결과는 아니지만은 이제 무디스가 이렇게 내린 그 배경을 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게 의지가 이제 약간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갖다가 연기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과연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내년에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보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세계 1위인데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고 이러니까는 과연 뭐 아베노믹스가 잘 돼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약간의 의구심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항상 우리 전승지 여신 연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쭉 풀어놔 주세요. 일단 그 발표 한 날 달러엔이 장중에 잠깐 올랐다가요 다시 또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시장이 판단하기는 일단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까 CDS 프리미엄이 이제 미리 반응한 것처럼 전부터 좀 반영을 해온 것 같아요. 최근 달러엔 급등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한다고 해서 일본의 어떤 리스크가 당장 부각될 건 없거든요. 국채 외국인 비중이 한 7,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BOJ가 뭐 7, 80%는 발행액 7, 80% 사주고 있는데 뭐 국채 금리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그럴 리스크는 당분간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재료는 일단 접고 가자. 일단 뭐 당장 일어날 것도 아니고 엔화 약세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접고 가자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뭐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약간 지금 아베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고 또 이제 그 BOJ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그 내년도 목표액을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본에서 내년에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이제 달러엔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었지만은. 근데 엔화 환율이 지금 119? 거의 지금 120엔에 거의 닿을까 말까 하고 119 있어요. 119 왔잖아요. 예. 자, 이제 아까부터 물어본다 그랬잖아. 어디까지? 나중에 뭐 일도 양단으로 그냥 딱 잘라서 얼마?
일단 내년도는 125엔까지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 11월 말부터 달러엔 상승은 사실 엔화 재료보다는 달러 강세 재료가 좀 반영이 무슨 되고 말이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달러를 보면 달러 지수 기준으로 월간으로 보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 진입해 있어요. 근데 월간으로 과매수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그 CME 달러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은 8개 통화들을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냐 매수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역사상 지금 달러 순매수 포지션이 제일 많은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좀 달러 강세제를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정을 거쳐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일단 뭐 오늘 밤에도 120엔 터치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 조정하고 오히려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좀 조정을 거치고 하반기에 좀뭐 금리 좀 올리면서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나는 조정이라고 봐요. 원자재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산업금속 쪽은 다시 사이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올 들어서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망대에서는 유가의 향후 향방, 또 그 영향,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또 이제 원자재 시장 전망 이런 거 골고루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자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선물의 홍성기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선물에서 리서치 팀 원자재 쪽 맡고 애널리스트 홍성기라고 합니다. 네, 좀 긴장을 하셨군요. 아까는 잘하시더니. 자, 박수 한번 치시고. 근데 삼성선물이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전승지 연구원이 장악하겠어. 저희 영역 봐도. 확대 일환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게 영역을 엄청 넓혀가네. 친구도 보냈다가 남편도 보냈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친구도 보내고요. 막. 아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좀 이상해. 혹시 내년 개편 때? 아, 개편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네. 네. 자, 근데 원유 시장 한번 좀 보죠. 오페크가 지난 이제 11월 말에 그러니까 감산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다른 회원국들은 좀 감산을 하자 이랬는데 사우디가 반대를 한 입장이고 사우디가 사실은 최고 지분이 크죠. 예. 감산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유가가 그 이후로 지금 또 떨어져 내리고 있고 이러다가 카르텔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갈등이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속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첫 번째 설이 미국이 사우디를 앞세워서 러시아를 지금 흔들기 위해서 계속 그 저유가 전략을 쓰고 있다. 러시아 이야기, 플러스 예. IS 국가들. 그렇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완전히 또 이거하고는 다른 시나리오인데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 석유 개발을 그 늦춰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저는 제 생각에는 미국하고 맞짱 뜰 배짱이 있는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그 세계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그 지나가는 그 해협이 그게 왜 그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그 좁은 해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점프력이 좋은 사람은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좁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틀어막으면은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은 전 세계 다 막히죠. 에너지가 다 막히게 되는데요. 거기를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보내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미국이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우디한테는 안정적으로 석유 공급해라 이런 둘이 찰떡궁합인 상황인데 과연 그 사우디가 이제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할까 저는 그게 약간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야, 네가 좀 출퇴매고 러시아 좀 견제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펙이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한 게 일단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그 다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툼이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 원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수입 생산이 급증하면서 또 수입이 감소하는 급감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초기에는 사실 그 수입 감소하는 게
미국의 원유 수입 성분상 북아프리카 쪽, 나이지리아나 또는 리비아 쪽의 수입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은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수입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더 이상 오일을 이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어차피 미국하고 한번 붙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같이 가든지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은 다른 그 경쟁자들을 일단 한번 죽여놓고 예, 그래서 나중에 뭐 한번 붙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인 넘버 2로 가든지 뭐 그런 입장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저유가 상황이 중반 이후로 저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사우디의 증산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 80년대 초반에 한 900만 배럴 정도, 일일 900만 배럴 정도 생산량을 유지를 하다가 중동 다른 오펙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사우디에서 감산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9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3분의 1 정도로 생산량을 줄였어요. 근데 이제 점유율 면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우디에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산량을 갑자기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한 걸프전 때까지 저유가가 계속 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게 그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러시아의 이제 그 재정 문제가 부각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뜨리온 같죠, 그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은 뭐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이 유가 하락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제 유가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국제 유가를 본격적으로 집중 탐구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얼마까지 가요? 사실 이제 우리 여기는 예. 확실하게 얼마 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여기는. 그래서 여기 넘는다 안 넘는다 우리 이런 거 얘기하고 특히나 전승지 같은 회사에 전승지 연구원이 나한테 그걸 많이 당해요. 확실하게 얼마 딱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60불이 바닥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달러 바닥? 예, 예. 먼저 설명을 하세요. 예. 왠지. 결국에는 지금 가격 전쟁 모드로 돌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사우디와 그다음에 셰일 오일, 전통 그 원유 생산과 비전통 원유 생산이라고 불리우는 셰일 오일, 오일 샌드 이 싸움입니다. 생산 원가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그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원가는 전체적인 자본적 투자 쪽까지 합산을 한 그런 생산 원가 수준이 한 70불 정도, 평균 70불에서 70불대 초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생산 그 원가가 60불에서 70불대 후반까지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연간 한 100만 배럴씩 생산이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선으로 유가가 60불에서 70불 그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그 과잉 공급 상황, 이 수급 그 차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70달러가 한번 깨져서 60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는 60달러가 깨져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민구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민구 박사 의견은 조금 좀 다르던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더구나 모바일이라는 건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직접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만화를 봤어요. 웹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봤는데 그때 권당 50원씩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요. 경쟁이 붙으면서 40원, 30원 이렇게 떨어지다 1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세 화백의 만화 50원짜리를 밤새 보고 500원 동전 하나 내고 나오는데 어찌나 민망하든지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이제 60불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유가는 크게 많이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의 1인당 원유 석유 소비량을 보니까요.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씩 신장되면은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이 좀 넘친다 하더라도 수요는 좀 있을 저 것 사람이 같아요. 계속 애둘러서 피해가는데, 그죠? 우리 원칙하고 좀 안 맞잖아. 몇 불까지 떨어지세요? 얼마? 얼마요? 자꾸 계속 여기저기 피해 도망 다니고. 예, 그 60불 밟고 10불 더 빼서 50불 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예.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50에서 70 사이에서 형성. 50 사이. 그럼 60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그렇네요. 같은 말씀이시네. 내 돈의 증식이 끝난 다음에 나는 그 돈을 꺼내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 기름이 나는 나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좀 그 서양 남자들은 그 동양 여자, 특히 한국 여자 좋아하지 않나요? 50대는 도찐 개찐이라고. 웃긴 개낀이라고. 유가 하락이 이제 가져올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한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를 지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가 하락의 나비 효과를 한번 짚어보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전민규 박사부터 한번 봅시다. 40대의 몰락이다. 뭐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죠. 비장. 예. 저널리스틱한 표현인데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유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물론 뭐 정치적인 현상, 국제 뭐 강대국 간의 정치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수요 부족에 의한 그 디플레이션 현상의 국제 버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근데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게 가져올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서 저는 저금리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40대는 지금 한참 막 그 소득의 일부를 계속 떼가지고 그거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축을 하는데 원금하고 이 불어나는 돈하고의 그 좀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원금밖에 없어요. 넣은 돈에서 그 이자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끝나서 다시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내 돈의 증식이 끝난 다음에 나는 그 돈을 꺼내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슬픈 얘기가. 지금 30대에 계신 분들은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50대쯤 갔을 때 다시 한번 지금보다 옛날에 우리 개발 시대에 그런 금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다시 한번 뭐 6%, 7%의 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나중에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한 세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50대는 봅니다. 50대는 이게 불안해지네. 도찐 개찐이라고. 웃긴 개낀이라고. 오케이. 네. 일단 우리 홍성기 연구원은 30대죠. 네, 30대. 다행이네. 저 40대가 아니어서. 자, 30대 우리 홍성기 연구원은 뭐를 골랐어요? 예,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오, G1의 부활. 예. 오, 예.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결국 뭐 물론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유가 하락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향후에 그런 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러시아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7월달에 미국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그 발표였는데요. 컨덴세이트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원유 수출을 생각보다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그 원유 생산 국을 보면은 러시아가 1위, 뭐 사우디가 1, 2위, 러시아가 1, 2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3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면에서는 사실 셰일 개발이라는 거는 물론 굉장한 그 성과이긴 하지만 아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극약 처방으로 쉘 생산이 극약 처방의 역할을 했다가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자생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쉘 개발이 그렇게 경기를 뒷받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유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기 뭐야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유가가 올라가지고 푸틴이 좀 계속 장기 집권하고 큰 소리 빵빵 쳤던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벌써 10년 이상을 쉐일을 개발하려고 미국이 준비해 왔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 우리 전승지 연구원은 다문화 가족 증가. 근데 글자 좀 작다. 좀 크게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걸. 어쨌든 다문화 가족 증가다. 왜 또 갑자기 다문화 가족? 일단 뭐 달러 강세가 이제 유가 하락, 달러 강세가 이제 맞물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서양 남자들은 그 동양 여자, 특히 한국 여자 좋아하지 않나요? 그 반면에 이제 또 혹시 본인의 희망사 아니야? 저는 이미 한국 남편이 있습니다. 한국 남편이 있지. 그건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좀 어려운 국가의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이 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여자랑 여행을 결혼을 하다가 하니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한국 결혼을 여자를 해버려서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가 모자라지니까 이제 네. 러시아 여자가 오면 러시아 여자랑 결혼을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문화 가족이.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김상훈 연구원. 예, 저도 뭐 경제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앞으로 이게 똑바로 좀 예, 해야 잘 뭐 보일 것 한국의 피파 랭킹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이 나는 나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죠 보면. 예, 그 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축구 잘하는 유럽하고 대표적인 게 뭐 러시아도 잘하고 남미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도 지금 보면은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뭐 기름 팔아서 뭐 러시아나 뭐 아니면 그 만수르 이제 중동에 이런 중동도 우리랑 이제 축구 라이벌이 좀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데들이 다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유럽의 구단에 뭐 투자를 잘 못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득이 되면서 예, 한국 피파 랭킹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월드컵 때는 조금 선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굉장히 멀리까지 갔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원자재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슈퍼사이클이 끝난 건지. 근데 슈퍼사이클 자체가 지금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슈퍼사이클이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국면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조정받는 건지는 먼저 한번 좀 짚어보죠. 슈퍼 사이클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슈퍼 사이클이 왔던 이유 자체가 세계 경제의 투자 사이클, 그 투자 사이클이 왔던 이유는 미국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그것 때문에 아시아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막 때려짓던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사이클은 그런 경제 현상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할 때 일시적이란 말을 어느 정도로 해석하냐에 따라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데케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몇 년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다. 그렇죠. 예. 바닥에서부터. 자, 다운사이드라고 보는 거네. 뭐 80년대, 90년대 내내 그 원유 가격이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마지막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번 또 아래쪽으로 확 빠졌습니다만, 꺾였고. 예. 뭐 그거로 끝을 제외한다면 아마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 박사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네. 이게 그 원자재가 슈퍼 사이클이었던 때 왜 슈퍼 사이클이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2000년 들어와서 뭐 한 3, 4년부터 전 세계 경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원자재 수요가 많아지고 그때 뭐 원유부터 해서 뭐 비철 이런 게 다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위기가 오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금을 이제 많이 찾게 돼서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원자재를 막 찾을 만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을 찾을 만큼 아주 또 큰 위기, 그 금값이 올랐던 그 보면 항상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금값이 한 번씩 이렇게 레벨이 뛰었는데 그런 일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뭐 경기가 아주 그러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아주 그렇다고 위기처럼 크라이시스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가면서 원자재를 찾는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일단 n분의 1로 먼저 얘기를 하고 종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조정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 조정이라고 보냐면
그 원자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건데 만드는 최종적인 이유는 소비 아니에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죠. 예. 네, 소비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슈퍼 사이클을 갔던 게 이게 원자재가 그 수요가 는데서 갑자기 공급이 빨리 대응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직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응을 못해서 갑자기 취소됐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수요 사이드를 보면 인구가 많은 아시아 쪽이 집중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거든. 이 아시아 쪽이 소비를 무지하게 해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선진국도 하긴 했지만. 근데 선진국은 뭐 인구가 정해져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렇게까지 슈퍼사이클이 올 건 아니었거든. 근데 아시아 경제를 앞으로 뭐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아시아의 세계 인구의 한 60%가 몰려있는 아시아가 또다시 경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원자재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슈퍼사이클의 종결은 아니고 뭐 일시적인 조정 정도 한 몇 년 정도가 그 정도 아닌가 이렇게 난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결자께서 종결을 해주시죠. 사실 그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그 용어가 이제 슈퍼사이클 관련된 용어가 2012년도 3월달에 시티은행에서 그 리서치 페이퍼를 낸 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슈퍼사이클 is over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거를 읽고 나서 아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고요. 다른 비철 금속이나 또는 철광석 이런 쪽을 보면 그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미 걷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사이클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정사실하고요. 근데 끝났다라고 하는 기간이 벌써 2년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야 지금 뒤늦게 좀 나타나고 있고 끝났다는 사이클이.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산업금속 쪽을 보면 일부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물론 10%씩 매해 비철금속 그 수요량이 늘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줄어서 한 6%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그 수요 증가량 자체는 여전히 막대한 수치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한 2년 반 동안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투자 부분에 이제 광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공급 측면에 문제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후면 다시 산업금속 쪽은 다시 사이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금 이제 종결자께서 슈퍼 사이클은 끝났고 다운 사이클을 거쳐서 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잡소리 좀 했습니다. 좀 아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게 지금 금, 은, 원유 뭐 이런 거죠 원자재 중에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 금 펀드 뭐 한동안 많이 들어갔고 원유 펀드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건데.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이 금, 은, 원유 이런 거 뭐 진짜 못난이 펀드가 됐어요, 그게? 가슴 아픈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가슴 아파. 실제로. DLS 뭐 금은 DLS 낙인 네. 낙인이 거의 다 돼간다 그러죠? 지금? 예, 12년도에 DLS 관련 상품이 금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가 3차 양적 완화 시작이라는 큰 테마가 있었죠. 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 때 금이 이제 거의 2,000불 가까이 하는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3차 양적 완화에도 비슷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그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 상품이 출시가 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은 2차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을 내면서 3차 양적 완화는 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양적 완화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금의 사이클이 2012년 초에 이미 이제 끝났다 해서 소로스도 자금을 뺐다 이런 얘기가 들렸고
그다음에 어쨌든 큰 손들이 이제 자금을 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2012년 초에 이미 들려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겁난다. 그래서 2013년 내내 내내 사실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금은 올해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근데 약간은 상황은 좀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 원가 수준이 뭐 1,000불에서 1,200불 이게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생산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금이? 예, 그렇죠. 그냥 퍼내서 팔는 건데도? 예, 금이라는 거에 이제 부존량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 원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파고, 더 이제 함유량이 낮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생산 원가 수준이라면 지지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금 관련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다들 아시다시피 투자 심리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금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인데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은 좀 어렵지 않나. 원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금은 뭐 지금 거의 절망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자 원자재 시장에서 투자 유망한 분야가 있기는 있어요? 한번 짤막짤막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제 개인적으로는 곡물 쪽이 그래도 농산물이 조금 낫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히트친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만 이제 농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곡물은 보니까 이 앞에 이미 조정을 한번 올해 좀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 원자재 안에서는 선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지수 안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인덱스에서는 크고 곡물은 좀 적다 보니까는 좀 영향은 미미하겠지만은 원자재 안에서 나누면은 뭐 다른 쪽보다는 이쪽이 그래 농산물이 조금 낫지 않을까. 짤막짤막하게 여기는. 저는 언더슈팅하는 그 시점에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건 어떨까? 유가 같은 경우나. 언더슈팅하는 시점에 매수로 대응하자. 그래서 언더슈팅 부분 그 부분을 먹자. 거기. 저는 그냥 원자재 중에서는 살 거 없다고 보고요. 곡물 영화에서 보면 병충해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때문에 저금리 저물가가 오니까 앞으로 아마 배당 관련된 주식의 ETF나 뭐 배당주 사는 게 저는 훨씬 낫다. 아예 곡물 자체나 원자재 자체를 보지 말자. 네. 나는 그렇게 병충해가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몬산토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이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몬산토를 사야지. 근데 남은 옥수수마저 멸종하면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유전자 변형으로도 안 되나? 네. 어쨌든 자 종결을 해주시죠. 그래도 투자할 만한 데가 있다면. 저도 곡물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만큼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자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밥줄 끓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없다?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뭐 주로 선물 시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곡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사이클이 2, 3년마다 급등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또 곡물 워낙 또 풍작이었기 때문에 곡물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한 가지 요즘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품은 설탕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격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설탕은 커피랑 항상 좀 후행하는 그런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유망하게 지켜볼 만한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후행을 대체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확하는 지역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그건 저도 곡물 쪽은 정확하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전 설탕을 안 넣어먹는데. 그 상품에서 가서 점심시간에 물어보세요. 설탕. 자 오늘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홍성기 연구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얘기 많이 들었고 오늘 방송 함께한 소감 한마디 그래도 해주고 끝내야죠. 너무 다들 사실 지식도 풍부하시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풍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소견을 얘기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막 올라가서 좋을 때 예.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얘기 못 드렸습니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못 모시는 거? 그럼 아예 폭락을 했을 때.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